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 나라의 현지인이 있듯이 저희 현지 시간에서도 어떤 분야의 가장 전문가분들, 그 분야의 현지인분들 항상 모시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정보가 부족했던 토지와 소규모 빌딩 거래에 대한 가치를 AI 기반으로 평가하는 플랫폼을 만드신 밸류맵의 대표님 김범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류맵이라는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범진입니다. 밸류맵은 국내 토지 건물에 대한 정보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데요? 네. 지난주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덜컥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항상 할 일 없어서요. 제일 바쁘셨대요. 썰 푸는 거는 좋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되게 가족끼리도 친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서로 되게 만나자마자 일 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일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했죠. 일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죠. 근데 오늘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하고 계신 일, 계획하고 계신 일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 회사는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또 잘 안 되거나 좀 실패하기도 하지만 부산물 같은 게 나와서 또 그걸로 또 해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AI가 가장 큰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연구 계속 하고 있는 게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AI가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아는 GPT, 제미나이 이런 게 아니라 이번 밸류맵에서는 새로운 AI를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대표적인 AI 서비스가 AI 건축 설계. 건축 설계라는 게 어떤 전문가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반복적이거나 혹은 규칙적인 업무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그것이 마치 자동적으로 건축 설계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걸 AI 건축 설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제품 중에 가치평가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보고 사람이 일일이 평가하지 않아도 그러한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대량의 부동산을 한 번에 또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것도 역시 AI 시스템이죠. 원래 사실 우리 대표님이 감정평가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시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AI 기반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셔도 될까요?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분석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치 판단 혹은 이해관계 네. 등등의 인문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업무 패턴은 그건 이제 시스템으로 좀 사실은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거나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회사의 서비스는 특정 직군에 어떤 국한한다기보다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의사 판단할 때 도움을 받고 퍼블릭한 그런 서비스 대상인 거죠. 그러면은 일단 밸류맵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처음에는 원래 저희 이제 평가사 생활을 하다가 주니어를 넘어서 이제 막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자기 미래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 일도 이제 재밌게 했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이니까 뭐가 좀 다른 거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그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되게 수작업이에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IT 분야가 또 떠오르는 또 이제 창업 분위기였어요. 2000년대 전후로 이제 책에서 보는 닷컴 열풍 이런 거 그 뒤로 좀 조용하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앱을 만드는 창업 붐이 또 확 이제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 분야마다 이제 막 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그냥 IT 제품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전문적인 부동산 도구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쓸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몇 년도셨어요?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생각을 했었고 법인을 나온 게 2016년도죠. 되게 빨리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위험했었다. 문제인 거죠, 늘. 처음에는 이제 오피스 빌딩을 밸류에이션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제 엑셀로 하죠. 엑셀로 하는데 그 엑셀 모델링을 좀 이제 소프트웨어화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데이터들이 연동돼 가지고 또 자동으로 이제 빌딩을 평가하는 그걸 만들어서 각종의 업계에 납품을 하자. 시작을 했었는데 딱 들어도 느낌 오지만 잘 안 될 것 같죠. 네. 맞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보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 밑거름이 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2015년도의 말쯤에 되게 재밌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호갱노노라는 서비스예요. 아파트 실거래가 보는 앱이 2015년 11월인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받아가다가 지도에다 뿌리면 되는데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분야가 토지였던 거죠. 그나마 제가 이제 했던 업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남들이 좀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앱이 있으면 토지 건물 앱이 뭐 있을 수 있겠다 만든 게 밸류맵이라는 서비스고 그게 2017년부터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말로 존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존버라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실 사담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존버의 스킬이 진정한 능력일 수 있겠다 하는 걸 요즘 요 경기에서 굉장히 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17년부터 해오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출시하실 수 있는 용기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지금의 밸류맵의 다이렉션은 어떠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지만 기능을 개발하는 거랑 기능이 구성돼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거랑 각각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유저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과금에 대한 문화가 타국에 비해서 더더욱 지금 어려움이 많고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냐. 찔리네요. 저도 약간 무료 시스템 좋아하는데. 그렇죠. 누구나 이제 무료로 접한 건 계속 무료여야 돼요. 아, 그렇죠. 이런 관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스가 커지면 이게 되죠. 유튜브는 우리가 여전히 뭐 광고를 많이 보면서 무료로 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지금은 저희 밸류맵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금을 하시면서 네, 더 양질의 정보를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토지와 건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서비스가 가장 잘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숙박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서울의 숙박업이 너무나 붐이다. 부동산에서 다 숙박업에 집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업계에서 많이 듣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숙박업의 그런 토지나 건물 시세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약간 저는 좀 가까이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찰자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숙박이라는 단어가 되게 대중화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숙박업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과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네.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숙박이라는 그 전문업이 대체 수단이랄까요? 네, 이런 쪽이 많이 이제 번져서 에어비앤비도 이제 작년 10월에 기준으로 이제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난 거죠. 오히려 공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난 게 한 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되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적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숙박업이라는 물리적 형태만 갖춰 놓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돈 받고 빌려주니까 이제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옛날 얘기. 네.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감정평가사가 먼저 되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소주인가요? 되게 표정이. 네. 전 이게 직업이라는 게 해보지 않고는 사실 그 어떤 일을 하는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루틴한 업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에 기본적으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대학은 사범대 나왔지만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같은 교육 관련 연구 관련된 분야를 많이 가는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일하고 살자, 내가 내 일하고 살 수 있는 게 전문 자격증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른 게 이제 감정평가사. 평가사라는 직업이고,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돼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뭐 건물을 사고 팔거나 토지를 사고 팔 때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기랑 하면 좋을까를 선택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아하, 그 정말요? 고민을 왜 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네, 여기. 혹시 뭐 상속증여라든지 뭐 자산 재평가 아니면 각종의 어떤 근데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많은 걸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평가 업체를 이제 많이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개인분들은 아마 살면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내가 평가사를 만날 일은 없어요. 왜? 은행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평가사를 좀 만날 일은 상속증여. 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속을 받을 때는 요즘에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좀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상속받는 자산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지 않거나, 반대로 내가 취득부터 상속까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평가사를 이제 고르셔야 될 텐데, 그냥 뭐 아무나 고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 똑같은 똑같은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 거고. 다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내용 증명 보내려고 김앤장을 내가 네.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업계에서도 이제 큰 회사가 있고 좀 작은 회사가 있고 뭐 개인 사무소도 있는데, 이왕이면 개인 사무소가 낫죠. 왜냐면 개인한테는. 나한테 서비스를 더 좀 충실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가, 부동산 거래가 요즘 굉장히 뭐 언제든지지만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귀한 자산이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집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고수가 말하는 꿀팁 이런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항상 너무 거시적인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동차랑 같은 단어예요. 자동차를 내가 스포츠카를 살지, 아니면 내가 트럭을 살지, 아니면 승용차를 살지에 따라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는 주택, 두 번째는 꼬마 빌딩. 왜냐면 제 주변에서 요즘에 작은 꼬마 빌딩을 가지고 뭐 사옥을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장사를 해보고 나머지 임대를 주고 뭐 본인이 거주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용 또는 이제 뭐 소형 빌딩 이런 것들이 밸류맵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소형 빌딩과 그다음 주택에 좀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소형 빌딩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친하게 지내시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택은 진짜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토지와 건물 같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질문에 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은 거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실은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어떤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살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이 가격이 올라서 돈 버는 아주 이상적인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 그냥 되는 거지, 그 꿀팁이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토지 건물은 명확하게, 훨씬 명확해요. 거주를 떼고 오로지 이제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냉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쉬워요. 되게 새삼스럽게 특별한 꿀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50억이라 하는데 이거 살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제일 큰 꿀팁입니다. 즉, 내가 이만한 건물을 내가 새로 지으려면, 야씨, 내가 이거 짓기보다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스스로가 받아들여지면 좋고요.
이거 다른 데서는 한 30억에 최근에 시거래가 있는데 나만 이거 50억에 사면 억울하잖아요. 비교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비교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는 이제 밸류맵 들어오셔서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무료로 보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50억을 전에 현금으로 매입하시는 분한테는 뭐 예외겠지만 어쨌든 레버러지를 쓰잖아요. 혹은 기존의 임차인들의 부채, 즉 보증금을 내가 떠안을 거야.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혹은 기존에 이미 선순위로 들어가 있던 은행 대출이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대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떠안든지 아무튼 부채를 내가 안게 돼요.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비해서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이 플러스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보셔야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운영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심지어 마이너스도 많으니까 내가 이것을 50억에 사서 100억에 팔 수 있으면 99년도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취득을 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왜곡이 돼요. 왜냐면 부동산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트로피적 성격이 있어요. 심리적 기저. 왜냐면 내가 뭐 엔디비아에 내 주식 1% 그럼 뻥 들어가지. 근데 내가 엔디비아에 투자했어. 누가 물론 잘했다. 언제 샀어?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와,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사실 엔비디아 주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부동산은 경제적 재화로서 인식하는 그런 거와 별개로 지극히 정성적인 판단, 무형의 가치로 작용을 해요. 내가 어디 살아,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그런 거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원리인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도 대형 오피스를 거래하는 것도 이런 트로피적 성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디에 빌딩을 이번에 투자합니다. 또 우리 회사가 어디 빌딩에 사무실을 써. 임대료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감당 가능하고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가령 내방하는 손님이 많은 회사는 사무실에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시 매출로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만 있는데 뭐 사무실에 투자를 과하면 그건 이제 오버밸류.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대표님 주시는 꿀팁을 좀 정리해 보자면 트로피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를 무조건 이성적으로 내가 자각하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왜 사냐는 거지. 그렇죠. 부동산의 이론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를 많이 얘기해요. 살 의지와 살 능력.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 이게 두 가지가 오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살 필요. 왜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무리 질문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마무리인가요? 이거 되게 긴장하시다가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 두 세션 할까요? 우리 대표님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대표님 뭐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너무 사실 부동산 업계도 힘들고 뭐 경기도 힘들고 프롭테크도 힘들고 이게 다 어려운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스트레스 못 풀어요.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 자체가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사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들어와요. 아, 상쇄되는구나. 상쇄 효과. 그럼 어떻게 그걸 견뎌내세요? 못 견뎌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냥 사는 스트레스가 일정량 있는 게 그냥 디폴트인 거죠. 그럼 대표님 취미 생활 있으세요? 취미는요. 본의 아니게 사업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완벽히 디스커넥트가 안 되죠. 맞아요. 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렇게 딴 데로 이게 돌릴 만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원래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네. 가끔 뭐 게임 하고요.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갔다 오시는구나.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근데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끔 하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현지 시간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어느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신지 여쭤보는 게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11시 정도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드는 시간이잖아요. 네. 뭐 이제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딱 잠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잠을 들면 다음날 나름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뭐 보다가 1시 되는 순간 이제 내일 또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11시. 11시부터 어떻게 남은 1시간을 내가
보내냐에 따라 그게 다음날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현지인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지만 짧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관점을 좀 얘기하는 시간이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밸류맵이라는 서비스를 혹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어디 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가 있는 저희 밸류맵에 한번 들어오셔서 정보를 보시면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AI 중개 같은 것도 저희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관련된 신제품 같은 것도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현지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거 너무 좋네요, 마무리.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부동산을 AI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정말 즐거운 대화, 유익한 대화를 김범진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셨다면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